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물질 추출론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물질 추출론 강의 내용은요, 이미 사실 앞에서 한번 다뤘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직전에 물질 분리의 실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알부틴이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과일 중에 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배로부터 바로 이 미백 성분인 알부틴을 추출해서 분석하고 분리하고 하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TLC라고 하는, 즉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개념 정도를 갖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바로 이렇게 물질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꽤 그래도 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법이기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려고 그렇게 오늘 주제를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예, 이 주제를 갖다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먼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지금 오늘 제시를 하게 되는 세 개가 다 비슷한 그런 이제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조금 전에는 얇은 막이라고 쓰더니 이번엔 또 얇은 층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명칭은 굉장히 다양해요. 같은 영어로는 thin layer chromatography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쓸 때마다도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쓰는 사람도 달라지기도 하고, 또 책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의미는 다 같은 의미니까 굳이 저렇게 표현이 잠깐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혼돈스러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예.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도 이제 관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다뤄볼 예정이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앞에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 원리를 갖다가 되새겨 본다면, 정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의는 이동상과 고정상, 요 두 상 간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 그것과 더불어서 혼합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혼합물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각 성분들의 분배기수 차이. 분배기수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매질에서 확산이 되느냐, 덜 되느냐, 많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바로 그러한 각 성분의 분배기수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그런 공정. 이것을 갖다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크로마토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색깔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쓰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화학자였었던 트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뭇잎의 엽록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엽록소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용매를 갖다가 흘렸더니 그것이 색깔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색깔로 나타나는, 또 색깔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의 분리 방식, 이것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간결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동상과 고정상 두 상 간의 물리학적 상호작용과 혼합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각 성분의 분배계수 차이, 이것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공정,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검정색 잉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저 관에다가 우리 이제 이렇게 주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동상이라고 하는 용매를 갖다가 흘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용매가 계속 내려가면서 첫 번째 이렇게 색깔이 파랑, 빨강, 노랑이었던 것이, 그래서 노랑이 제일 먼저 빠져나오면서 제일 처음에 분리가 되고, 두 번째는 빨강이 분리가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파란색이 이렇게 늦게 시간차를 두고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용매를 위쪽에서 흘리게 되면은 쭉 시료가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빨간띠, 노란띠, 초록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동상과 고정상이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 상호작용.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어떤 시료가 있다면 시료가 들어갔을 때 그 시료를 끌고 가는 이동상과 먼저 존재했었던 고체층에 존재했었던 거기에 고정상의 물리학적 상호작용, 그리고 이 성분이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각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배계수 차이, 어느 정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이동상과 고정상의 물리학적 상호작용을 갖다 통해서 어느 정도 빨리 빠져나가거나 확산되거나 하는 그런 특성을 분배계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Here's the lineup then for the final, the men's 3,000 meter steeplechase. Is this the last installment in the 여기 무슨 영상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of the United States become the first non-Kenyan born winner. 여기 이제 장거리 경기 중에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서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이동상이 시간 또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동상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각 선수들, 즉 성분에 따라서 장애물을 넘고 그리고 이동상과 같이 움직이면서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렇죠? 이렇게 점점 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게 크로마토그래피, 즉 어떤 시료를 처음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고정상이라고 하는 육생 트랙을 갖다 쭉 가면서 이 각 물질들이 장애물을 만나고 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계속 가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어떤 그 성분은 먼저 빠져나가고 어떤 성분은 늦게 빠져나가고 이제 이런 특성을 갖다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들이 고정층하고 이동상 그리고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갖다 나타낸다는 거죠. But the Olympic champion is still there, and El Bakkali running well in third. Kipruto looks dangerous though. Jaeger has done all the hard work. Kipruto now. 이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active enough, or is there still something in the legs of Al-Bakkali or Yanka?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There's still the water jump to go.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보세요.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 이런 것도 달라요. The only one missing from his collection, but look at Al-Bakkali. He's been a bit awkward over the barriers. Kenya from Morocco. 고정층이라고 하는 저 트랙에 있는 장애물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쭉 이렇게 길게 늘어섰잖아요. Concessus Kipruto playing games with his opponent. Kipruto wins. Al-Bakkali takes the silver, and it is a piece of history for. 예, 마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크로마토그래피처럼 저렇게 전개가 쭉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런 영상을 갖다 한번 올려봤고요. 제가 남자 3000m 장애물 경기를 갖다가 이렇게 요거를 한번 올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자료를 찾으니까 요거보다 더 복잡한 장애물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세계 군인 체육대회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상주에서 한번 열렸었는데요. 그런 경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막간을 이용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 영상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레바논의 압도 맞은 화면 오른쪽 대한민국의 박은수 선수고요. 그리고 2번 레인이 화면 왼쪽에 카자흐스탄 샤밀 테레골로브 선수입니다. 자, 박은수 선수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 훈련할 때 김범규 중사와 박은수 하사 이렇게 좀 성적이 많이 좋게 나왔거든요. 네. 예. 똑같이 선상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신재성 선수는 네. 일단 3분 안쪽으로 똑같이 스타트를 뭐 끊어주고 여러 명이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 두 선수 모두 올라가는 속도는 비슷했습니다만 박은수 선수가 과감하게 뛰어내리면서 거리를 벌려놓습니다. 이중밖에 가볍게 통과했고 전선넘기 마치 줄넘기를 하듯이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7m 구간 통과해주고요. 박은수 하사가 상당히 몸이 좋거든요. 네, 제가 이 샤워장에서 만났는데 네. 상당히 좋더라고요. 알몸으로 두 분이 보시더군요. 이 말근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돌아가야 돼요. 아쉬운데요. 너무 욕심이 났나요? 자, 괜찮습니다. 아직 초반입니다. 6번째 장의 울타리. 그 사이에 카자흐스탄의 테레골레브 선수는 먼저 앞서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밧줄 있는 경사벽. 저도 이런 경기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밧줄 잡고 넘어가는데 선수들이 워낙에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걸 도움받기 위해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자, 따라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역전을 합니다. 자, 2m 장의 박은수가 이대로 그냥 쭉 나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짧게 가고 다시 위아래로 통과. 11번째 장애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은수 4단막대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렇죠. 저기서 오히려 두려움의 속도를 늦추면 속도가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코너를 돌아서 13번째 장애물 통과. 박은수. 자, 카자흐스탄의 테레골로브도 뒤를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1m 장애물은 선수들에게는 그게 어려운 장애물이 일단 아니고요. 빨리 올라왔네요. 선수들이 이 정도 되면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8개의 가로장이 있는 사다리를 지나서 이번에 1.9m 돌격벽. 그래도 이 격벽은 발을 받칠 수가 있어서 기술이 어느 정도는 쉽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지그재그. 자, 아까 그 장애물에서 다시 뛰었지만 지금 바로 역전해서 이만큼 거리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물 돌아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한 10초에서 좋습니다. 15초 사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자,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 마지막 마무리 통과합니다. 결승선까지 들어옵니다. 네,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그래서 각 성분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2개를 한번 봤고요. 자, 바로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물질들을 분리를 하고 또는 분석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바로 고정상을 뭐를 이용하냐면은 종이를 이용해요. 보통 널리 이용하는 것은 이제 거름종이, 저희 필터 페이퍼라고 하는 거름종이를 갖다 이제 이용을 하고 그냥 이것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앞에 필터는 빼고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종이의 경우에는 보통 그냥 이동상인 용매를 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물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뭐 여기다 알코올을 섞기도 하고 또는 암모니아를 섞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혼합물의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 수성 용매가 이제 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성 펜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다 간단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크로마토그래피 설명을 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었던 적도 있을 텐데 이런 이제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뭐 사인펜 혹은 볼펜 혹은 그냥 일반 이제 수성펜 뭐 이런 것들로 노트 정리를 했든지 혹은 편지를 썼든지 했는데 이게 여기에 물이 떨어졌거나든가 빗방울이 떨어졌거나 혹은 가방 속에서 뭐 물이 새서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번지면서 즉 물이 이동을 하면서 저 고정층에 있었던 어떤 원료 성분을 갖다가 쭉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성분별로 분리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저런 원리를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아트, 미술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이제 컬러도 띄고, 그쵸? 이렇게 꽃에, 무늬도 좀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순수한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잉크를 갖다 썼는데 그 잉크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의 컬러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이동상에 의해서 쭉 전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컬러로 다양한 컬러를 갖다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형식으로 지금 거름종이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의 형식으로 지금 전개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를 갖다 띄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하나의 요거는 지금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잉크로. 그래 놓고 용매를 갖다가 쭉 빨아 올렸더니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컬러가 저 위에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번진 거예요. 다 종류가 다른, 회사가 다를 수도 있고 컬러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제 잉크를 사용한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것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고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조금 더, 근데 종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종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종이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부엌에서 쓰는 키친타월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야 이제 물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뭐 거름종이 조금 전에 이제 썼었던 것처럼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복사지를 쓸 수도 있고, 종이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고정층의 역할을 하니까 고정층에 따라서도 이 전개돼 나가는 용매가 지나가는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그 종이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막을 갖다가 고체 막을 갖다가 이제 얇게 발라놨는데 그 고체막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전개 속도라든가 또 어떤 시료 물질들이 분리돼 나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다면 그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영어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hin Layer Chromatography, 그래서 줄여서 TLC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는 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성분이냐, 성분을 정하는 거예요. 즉
어떠한 성분이 요 물질에 담겨 있는지, A라는 성분이냐, B라는 성분이냐, C라는 성분이냐, 이러한 정성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량, 양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 하나만 이제 요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면은 그 물질의 양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마찬가지 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 및 정량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비용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굉장히 그 복잡한 분석 기기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어떤 물질을 분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예비 분석으로 여기에 어떠한 종류의 물질이 들어있을까? 또는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 이것을 사전에 예비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것들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른 굉장히 적은 양, 이런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양의 경우에도 비교적 이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하면은 그때의 이 고정층과 그리고 이동상만 잘 선택을 하면 이동상에 의해서 쭉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가 되는 그런 패턴을 갖다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또 2, 3주 전에 배웠었던 마찬가지 전기 영동도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특성에 따라서, 그쵸? 특성에 따라서,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서, 혹은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염기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띠로 형성이 됐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PC. PPC는 페이퍼를 줄여서도 저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는 비교적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뭐 실리카겔이라든가 고분자 물질의 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비교적 빠르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시약을 이용을 하면 색깔별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잘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색깔별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그 시약이 색깔로 잘 안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발색, 색을 갖다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시약을 갖다 더 이제 써서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를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색깔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장의 특성, 그것을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적외선을 갖다가 혹은 자외선을 적외선보다는 이제 자외선을 많이 쪼이는데요. 자외선을 쪼임으로써 그 특징을 갖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흡착이 되잖아요. 요거는 어떤 그 판에 뭐가 이렇게 이제 그 고체를 갖다 이렇게 발라놓은 상태에 그 고체를 갖다 빠져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흡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완전히 없애고 깨끗하게 하고서 다시 하고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용매를 갖다가 흘려줘가지고 세척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을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하기가 재사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흡착제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즉 고정층에 사용하는 흡착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실리카겔이라든가 또는 알루미나, 또는 셀룰로즈, 또는 산화마그네슘, 또 뭐 RP8, RP18이라고 하는 저런 이제 아주 미세한 입자를 갖다가 이제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폴리아마이드 뭐 이런 것들의 입자도 마찬가지 이제 사용을 합니다. 물질에 따른 RF 값, RF 값은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전개율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용매는 이동상이 쭉 이동을 하면서 용매가 이동하는 속도만큼 거기 시료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성분이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아요. 물론 굉장히 빠른 녀석은 따라갈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또 성분은 성분대로 이 용매와 고정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중간에 가면서 이제 그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의 이동거리분의 용질의 이동거리. 즉, 어떤 성분이죠. 요거를 갖다가 바로 이제 전계율, RF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것을 이용하면은 어떤 물질인지,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예, 요 RF 값들이, 일정하게 나타나요. 예, 그렇게 성분을 갖다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TLC의 분석 원리는 고정상에서 용매와 이동상의, 바인딩 플레이스. 예, 바로 이제, 얼마나 얘네들이 이제 서로 그 친화력을 가지고 밀접하게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고 그러는 이제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친화력 차를 이용해서 각 물질의 고정상에 대한 친화력에 따라서 물질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즉, 고정상과 이동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학적 특성들. 예. 그런 거하고 이 시료가 가지고 있는, 예, 이제 확산돼 나가는 분배 특성, 분배 계수,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물질이 분리가 되는 거고요. 고정상이 극성인 경우,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처럼, 예, 약간 전하를 갖다 띄고 있는 거예요. 물의 경우가 극성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전하를 띄고 있어요, 물의 경우가. 그런데 이렇게 극성이 더 큰 물질, 예, 극성이 큰 물질인 경우에는 고정상이 극성이니까나. 그러니까 뭐야? 자기들끼리 극성이라고, 극성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좀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고정상의 친화력이 커가지고, 친화력이 작은 다른 물질들은 분리가 빨리 되는데 친화력이 없으니까, 예, 고정상하고 친화력이 없으니까 분리가 되는데 비해서, 이 경우에는 고정상하고 친화력이 있으니까 천천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천천히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부터 이동상이 쭉 올라가면서 고정상을 따라서 이동시킬 때는 천천히 분리가 되니까는 다른 녀석들은 관계없으니까 쭉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친화력이 높은 녀석은 잘 안 올라가겠죠. 조금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가고 낮은 데에 위치하니까 용매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쟤는 조금밖에 못 올라갔으니까 용매분의 이 시료, 요거 RF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RF 값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실리카겔의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상이 비극성일 경우에 이런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그쵸? 예, 반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정상이 비극성인 경우에 이제 극성 물질의 시료를 갖다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RF 값이 이번에는 커지게 되겠지. 그쵸? 이만큼 용매가 갔는데 또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제 큰 값을 비교적 나타나겠죠.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C18, 이제 뭐 기능성 실리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장착한 경우가 이제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TLC 분석의 원리고요. 요 TLC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에요. 그러면 저기다 점을 딱 찍었어요. 시료를 갖다가. 그리고서 용매를 갖다가 딱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빨려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용매가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저 시료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이렇게 띠로 나타나죠. 예. 그럴 때 용매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은 요게 용매의 이동거리가 A. 그리고 요 어떤 성분 A, B, C라고 하면은 어떤 성분의 그 높이까지를 색소의 이동거리, 요걸 B라고 하는 거죠. 요건 1번 물질, 2번 물질, 3번 물질. 그래서 1번의 경우는 뭐 값이 얼마고, 2번의 경우는 값이 얼마고, 요거를 RF, 즉 전계율. 네, 전계율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B. 요 값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고유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분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준비하고, 예, 그 다음에 용매 선택하고, 용매는 가능하면 RF가 0.4에서 0.6 정도 되는 그런 용매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사전에 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용매가 가장 적합한지. 예. 그리고 이제 시료를 거기다 이제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 올라가겠죠. 근데, 색깔이 잘 안 보여.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색깔을 갖다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시료를 갖다 이제 쓰게 된다. 스프레이를 이렇게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스프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저렇게 H2SO4 황산이 저쪽에 4가 저 밑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서로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 색깔을 나타내요. 그런데 반응을 안 하면서도 그 원래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V예요.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렛, 즉 자외선을 쪼이면은 색깔이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드레젠도르프라고 하는 그런 시약을 갖다 써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황산이라든가 또는 요오드라든가 또는 이제 자외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띠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서 띠로 나타나는 밑에 쓴 것처럼 그린, 레드, 브라운이라고 써 있는데 다 틀려요. 그린이라고 요거는 무슨 시료를 가지고 한 거냐면 우리 해조류 있죠. 바다의 해조류. 그래서 저렇게 녹조류 계통의 녹색을 띠는 해조류들을 분석을 한 거고요. 요거 두 개 레드라고 쓴 거는 붉은색 계통의 홍조류를 갖다가 분석을 한 거고 브라운은 갈조류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패턴이 비슷한 띠를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죠? 성분이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분이 다 다르죠, 그렇죠? 예. 비슷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좀 두드러진 그런 이제 특성을 갖다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푸코잔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성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베타카로틴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양이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있는 2차시 2교시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